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고 오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텔레비전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심장은 그대로 내려앉았죠. 국가 원수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그 낭독이 이어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 그리고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단 한 장의 판결문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거든요. 경제학을 공부하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제 관점에서 오늘 법정이 내놓은 논리는 그야말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괴한 판타지 소설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오늘 흘린 눈물은 감상적인 동정심이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상징했던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와 그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목격한 비참함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왜 오싹한지 아십니까?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때리면서 정작 내란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재판부 스스로 판결문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단기 독재 계획의 흔적이나 치밀한 준비는 부족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준비한 흔적은 없는데 내란이다?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으며 한 6시간 만에 평화롭게 해제된 사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건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사형 선고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내 마음이 유죄라고 말하니 넌 유죄다 라는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관심법 판결을 한 셈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끝까지 진실을 외치고 논리의 칼날로 이 판결의 허구로 도려내어 감옥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시사비평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19일의 판결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사형 선고를 내렸는지 경제학의 시각으로 아주 정밀하게 메스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개인 감정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적 인과관계와 논리의 일관성으로만 이야기해 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이 판결이 얼마나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결이 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독약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번 사태를 그저 정치 판결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에 명줄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무형의 인프라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사법제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신호를 보냈어요. 이 나라는 증거가 없어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가 원수에게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는 나라다 라는 시그널을 말이죠.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이런 나라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에서 제도라는 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법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인 거죠.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예측 가능하게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사의 심증이 증거보다 무거워지고 오늘의 합법이 내일의 반역이 되는 나라를 세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판결은 그 디스카운트에 판사의 관심법이라는 아주 어지러운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자, 이제 판결문의 첫 번째 논리부터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논리는 근대 사법부가 수백 년에 걸쳐 확립해온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뒤집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이렇게 썼어요. 장기 독재 계획의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정황상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한 문장이 오늘 판결의 모든 비극을 설명합니다. 팩트가 없으니 상상력으로 형량을 때린 셈이죠. 핵심 물증으로는 노상원의 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싹한 사실은 재판부 스스로가 이 수첩의 가치를 부정했다는 점이에요. 판결문에는 분명 이 수첩은 언제 작성됐는지를 알 수 없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거로서의 신빙성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어지는 말이 가관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던 마음이 정황상 추정된다는 논리죠. 이게 대체 무슨 개같은 논리일까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일상적인 예로 비유해볼까요? 여러분이 술을 한 잔 마셔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벌금 1,000만 원에 면허 취소를 때리는 겁니다. 운전도 안 했고 시동도 안 걸었는데 말이죠. 이유를 물어보니 당신 모습을 보아하니 음주운전을 하려고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황상 음주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므로 면허 취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운전도 안 했고 도로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관심법으로 생각을 읽어서
면허 취소를 때린 격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여기서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1종 오류는 없는 죄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2종 오류는 있는 죄를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형사재판에서 법학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1종 오류입니다. 노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오류 말이죠. 증거가 불충분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법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요.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치명적인 실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면 그 사회적 비용은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문은 이 안전장치를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유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아니라 무죄가 완벽히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라는 식으로 논리를 꼬아버렸죠. 재판부의 확증 편향이 법리를 압살해버린 겁니다. 증거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췄다는 게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인지했을 것이다, 공모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성 표현이 판결문 안에 수십 번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 좌경화된 판사의 뇌피셜로 결정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뒷목을 잡게 만드는 기적의 논리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비용 이야기예요. 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때문에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니 그 비용을 양형의 근거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헛웃음까지 났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드리는 경제학적 근거를 듣고 나면 기가 차서 아마 헛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경제학에는 cause attribution, 원인 귀속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손해 계산서를 진짜 누구한테 보내야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계산법인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가정사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남편 입법부가 아내 행정부에게 매일같이 무차별적인 가정폭력을 휘두릅니다. 장을 보러 가야 할 생활비 예산을 끊어버리고 아내의 친정 식구들 장관들까지 괴롭히며 줄줄이 쫓아냅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가 살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발 저 사람 좀 말려달라고요. 이게 바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더 화를 내며 아내를 무고죄로 몰아넣었고 평소 아빠 눈치를 보던 자식들까지 가세해 엄마의 신고는 무고이며 오히려 엄마가 아빠를 괴롭혔다며 누명까지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아내가 감옥에 간 사이 남편은 신이 나서 새로운 여자를 집에 들였고 새집도 구하고 엄마가 힘들게 모아둔 돈까지 새로 들어온 첩이 자식들에게 펑펑 뿌리며 환심을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판사가 엄마에게 선고를 합니다. 남편과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불법적인 무고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기에 자식들은 놀라게 됐고 남편은 새 장가를 들어야 했으며 집도 새로 구해야 했으니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은 불법으로 경찰에 신고한 아내에게 청구한다며 무기징역을 때린 셈입니다. 여러분, 딱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진 판결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이 사건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계엄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무엇입니까? 비상계엄 자체는 실질적으로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 2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발생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이후에 대규모 수사와 재판 및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된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회와 헌재의 사기 탄핵 때문입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초래한 아주 미미한 비용과 전국을 파국으로 몰고 간 탄핵 과정의 거대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청구서를 계엄 선포자 한 명에게 덮어 씌우는 것. 이건 경제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논리적 사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경제학의 핵심인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그때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입법 폭거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마비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국가 전체가 지불했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바뀐 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포퓰리즘의 폐해와 국민들이 감내하는 고통, 이것이야말로 산정조차 불가능한 거대한 사회적 비용 아닙니까? 국가 마비를 막으려던 행위의 비용만 계산하고 국가가 마비되었을 때의 재앙적 비용은 아예 장부에서 빼버리는 것. 이건 산수 자체가 틀린 0점짜리 판결입니다. 자, 이제 판결문의 세 번째 논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규현 판사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썼더군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성경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이고 촛불을 훔치는 행위는 국회 봉쇄라는 수단입니다.
즉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불법이면 무기징역이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 비유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애초에 촛불을 훔친 적이 없거든요. 이 비유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차분하게 짚어볼게요. 먼저 국회가 실제로 봉쇄됐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통과가 됐고, 체포된 사람은커녕 체포를 시도하는 군인조차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담을 넘는 퍼포먼스를 선택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시간입니다. 계엄 선포 후 해제 표결까지 딱 2시간 남짓이었고, 모든 상황이 끝난 건 6시간이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표결은 진행됐으며 법은 작동했습니다. 촛불은 제자리 있었는데 판사는 잊지도 않은 절도죄를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더 오싹한 건 이 판결이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자범 수준으로 격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는 긴급 피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작은 규칙을 어기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원칙이죠. 옆집에 불이 난 걸 보고 옆집 밤을 넘어 들어가 소화기로 불을 껐다면 그게 주거침입의 소화기 절도죄입니까? 아니죠. 용감한 시민상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입법 폭거로 국가 시스템이 멈춰가던 비상사태를 해결하려던 대통령의 결단을 마치 물건 훔치는 도둑놈 심보로 취급했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와 개인의 절도를 같은 레벨로 다룬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판결의 수준과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국민들에게 촛불을 밝혀주시려고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원인은 외면하고 불을 밝히려 뛰어든 사람에게 왜 남의 촛불을 훔쳤냐며 무기징역을 때린 꼴입니다. 이게 제정신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판결문의 네 번째 논리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판결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대목 중 하나가 바로 17세기 영국 왕 찰스 1세를 등장시킨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의회에 군대를 이끌고 난입해 반역죄로 처형된 찰스 1세의 사례를 가져와서 통치자라도 의회를 공격하면 반역이라고 규정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용이 얼마나 무식하고 악의적인 비유인지 아십니까? 역사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절대 이런 망신스러운 비교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찰스 1세는 11년 동안이나 의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의원들을 감옥에 쳐넣은 절대군주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무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심뿐이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권을 행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자마자 즉각 그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의회를 말살하려던 중세 군주와 헌법이 정한 절차를 꼬박꼬박 따른 현대 국가의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성립이 되는 비교냐는 말입니다. 왜 400년 전 영국 사례를 2026년 대한민국 법정에 끌어들였을까요? 문 뻔합니다. 논리적 근거가 없으니 그럴싸한 역사적 비극을 가져와서 국민들의 감정을 선동하려는 수법인 거죠. 그리고 더 잘못된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선포의 목적입니다. 찰스 1세는 오로지 개인의 권력을 위해 의회를 유린했지만,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북한이 선관위 서버를 8번이나 해킹했는데도 보안 점검을 거부한 선관위, 그리고 입법 폭거로 행정부의 솜통을 조르던 야당의 폭주가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을 중세 왕의 권력투쟁과 비교하는 판결문의 수준이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건 판결문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다섯 번째 논리는 더 가관입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죄의 범위를 안드로메다까지 넓혀놨습니다. 국가기관을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내란에 해당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경제학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경제학에서 규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기준이 칼같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경제 주체들은 언제 선을 넘을지 몰라 공포에 질려 모든 행동을 멈추거든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얼어붙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말하는 상당 기간의 기준이 대체 뭡니까? 몇 시간입니까? 며칠입니까? 아니면 몇 분인가요? 판결문 그 어디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효율이 10% 떨어지면 내란입니까? 50%는 돼야 하나요? 기준이 없는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판사의 기분에 따라 휘두르는 몽둥이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마비됐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표결을 마쳤으며 계엄은 즉각 해제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시스템은 아주 원활하게 작동했어요. 믿지 않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판사의 추측만으로 무기징역이 나온 겁니다. 결과는 무죄인데 의도가 유죄니 넌 죽어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우리는 목격한 겁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시나요? 실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난 수년간
탄핵을 밥 먹듯이 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버린 게 누구입니까? 진짜 내란에 가까운 시스템 파괴를 저지른 자들은 국회라는 성벽 뒤에 숨어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그 파괴를 막으려던 지도자는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이 여러분은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자다가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섭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지금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6번째 오류를 짚어볼까요? 군인이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가 최광희의 폭동이자 내란이라는 주장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조직적 위력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민간인 부상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건물 하나라도 부서졌나요? 총소리 한 번이라도 났습니까? 전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광의라는 말장난으로 폭동을 인정해버렸어요. 최광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장 넓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군사훈련이나 경비 강화도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폭동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계엄권을 행사하는 순간 자동으로 폭동이 성립하는 기괴한 법구조를 판사 한 명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헌법 조항이 있는데 그걸 행사하면 범죄가 되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 국군에게 닥친 비극을 보십시오.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은 단지 지휘 계통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되고 수사받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헌법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 순식간에 내란 공범이 된 거예요. 제복 입은 자들의 명예가 정치 판결 한 번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겠습니까? 국가의 명령을 믿고 따르면 나중에 감옥 간다는 공포일 것입니다. 지휘 체계와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에서 이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나든 위기가 오든 우리 군인들은 명령을 받을 때마다 머뭇거릴 겁니다. 이게 합법인가? 나중에 처벌받지는 않을까를 고민하는 군대가 과연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사법부가 내린 오늘의 이 판결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보루인 군의 심장을 찔러버린 최악의 자해 행위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합니다. 자, 이제 7번째로 이번 판결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할 논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경찰 지휘부나 하급 공무원들도 현장 분위기를 보고 내란임을 알았을 것이니 공범이라는 묵시적 인식 공유, 즉 눈빛만 봐도 공범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경제학에는 대리인 문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맡길 때 조직이 굴러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명확한 지시와 신뢰입니다. 직원은 주인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믿고 움직여야 조직이 돌아가니까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상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도 분위기가 싸하면 네가 알아서 거부했어야지. 거부 안 했으면 너도 범죄자다 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법입니까? 아니면 눈치 게임입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명령을 받을 때마다 점쟁이처럼 기운을 살펴야 할 판입니다. 이 묵시적 인식 공유 논리가 확립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 체계는 박살나고 말 겁니다. 일선 경찰관이 계엄 상황에서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직접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명령을 따르면 나중에 공범이고 거부하면 항명죄로 즉결 처분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실제 재판부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군의 출입을 돕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했으므로 내란 목적을 공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본분이 뭔가요? 현장의 충돌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계엄군과 민간인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통제를 한 것을 내란 동조로 해석한 겁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경찰은 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란 공범이 안 될까요? 계엄군이 국회에 못 들어오게 물리적으로 저항해야 합니까? 계엄군과 시가전이라도 벌여야 무죄인가요? 경제학에는 impossible requirement, 불가능한 요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에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강요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지금 사법부는 경찰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엄 자체는 합법이니 계엄법에 따라 지휘관의 명령대로 움직여라. 하지만 나중에 계엄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으니 눈치껏 거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실현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계엄법을 어기면 지금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계엄법을 따르면 나중에 판사가 내란 공범으로 감옥에 보내겠다는데 군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 논리가 군과 경찰 전체에 퍼지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니까요. 명령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자 판단해야 하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법 판결 하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실제적인 경제적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 가능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언급했듯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엄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군 내부에서 명령을 따르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현대판 연좌제입니다.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상황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판사의 추측만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구조인 거죠. 조선시대에 가족 중 하나가 역모를 저지르면 삼족을 멸했던 그 끔찍한 연좌제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법리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8번째의 아주 심각한 절차적 위헌성이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입니다. 공제학에서 가장 혐오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규칙 위반과 반칙입니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수사 범위가 아닌데도 공수처는 칼을 휘둘렀고 재판부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공수처 그동안 어땠습니까? 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넘나드는 불법 수사는 기본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나올 때까지 찌르는 영장 쇼핑,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구역인 대통령 간접까지 조작된 도장으로 뚫으려 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이라기엔 믿기 힘든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모든 불법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면 할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로 덮어줬습니다. 이건 사실상 판사 한 명이 공수처에게 무제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꼴인 거죠. 재판부의 논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중범죄급 행태를 두고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부도 아닌 사법부가 실시간으로 법을 창조해내는 광경, 참으로 오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율적인 수사라는 말이 어떤 말로 들리시나요? 법에 없는 권한을 효율을 위해 허용한다면 그게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경제학에서는 규칙 기반 시스템과 재량 기반 시스템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모든 게 돌아가는 것이고, 재량 기반은 담당자가 그때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는 겁니다. 재량 기반은 상황에 따라 유연해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규칙 기반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임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100% 확실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수사기관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제로가 됩니다. 범죄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은행 직원이 효율적인 대출을 위해서 지점장 도장을 몰래 훔쳐 찍어서 수십억 원을 대출해줬다면 그게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금융사기이고 시스템 파괴입니다.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판결이 정작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는 효율적이라며 봐주고 있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은 편리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입맛에 안 맞고 나에게 불리할 때도 지켜야 그게 진짜 법인 겁니다. 이제 9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위험한 대목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흘린 눈물과 이 사건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들으면서 귀를 의심하고 다시 들었어요. 법치국가의 판결문에 눈물이 양형 근거로 들어갔다니요. 경제학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객관적인 메커니즘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슬픔이나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가격 체계는 붕괴합니다.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은 차가운 이성과 명백한 증거로 내려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느냐가 아니라 범죄의 실질적 규모와 고의성이 얼마나 명확한지로 형량이 결정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눈물의 양이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앞으로 법정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더 많이 울고 더 비극적인 사연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 법정을 극장으로 만드는 쪽이 승리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이건 완벽한 사법의 타락을 보여준 겁니다. 정의가 아니라 감정의 경연대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판결문의 10번째 모순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준비가 허술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내란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은 한 판결문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논리적 상극입니다. 내란죄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실질적 위협이 있어야 성립하는 중죄입니다.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치밀한 조직적 의지와 이를 실행할 구체적 준비가 필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직위원은 준비가 허술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준비가 허술해서 단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끝났다면 이건 뭔가요?
법학적으로 이건 내란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기억해봐야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 성립의 핵심 조건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못 박았었죠. 단순히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준이 아니라 헌법기관을 강제로 폐지하거나 그 기능을 영원히 상실시키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십시오. 준비가 허술해 단 몇 시간 만에 끝났다고 말했으며 특검의 주장과 달리 장기 집권 목적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까지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건 법학적으로 내란이 아니라 직위원 논리를 대입한다면 정치적 판단의 실패이거나 실행 능력 자체가 없는 불능미수에 가깝게 봐야 한다는 거죠. 헌법을 파괴할 목적도 못 찾아냈고 계획이나 준비도 허술했다고 말했는데 결과는 내란죄 무기징역이다? 이건 법리로 해석한 게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 슈퍼마켓에 과자를 털겠다고 마음먹고 갔는데 과자를 넣을 가방을 안 들고 간 겁니다. 총도 칼도 아무것도 없었고 털어올 가방도 없는 상태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람이 일기장에 적어놓은 계획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 사람에게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너무 허술해서 실제로 아무런 피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결은 이 사람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 위협을 가할 능력이 없었다는 자백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범죄의 성립 요건인 위험성도 사라지는 거죠. 실체 없는 유령을 만들어 놓고 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낙인을 찍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매장한 판결. 지규현 판사는 판결문이 아니라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팩트와 데이터를 생명으로 하는 경제학의 시선에 오늘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저열한 오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사법부의 정치화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선거와 협상, 그리고 타협입니다. 즉, 주인인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이 남긴 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으로 끌어내려 헌재로 보내고 내란죄로 엮어 사법부가 무기징역으로 마무리해준다는 잔인한 공식이 통했다는 겁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보다 임명된 판사가 상위에 서는 법관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국민은 사법부를 직접 심판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의가 사법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사법으로 해결되고 그 사법 권력마저 행정부와 거대 여당이 통제하는 이 기괴한 연쇄구조. 오늘 우리는 입법, 행정, 사법이 하나로 뭉쳐진 완벽한 삼권 통합을 목격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체제,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 부르고 그런 나라를 공산국가라 부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만 걸어놓았을 뿐 알맹이는 이미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대한 독점 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경제학에서 독점의 폐해는 자명합니다.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품질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적 경쟁이 사법적 처단이나 부정선거로 대체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질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그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과 고통으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독점 기업이 소비자를 착취하듯 독점된 권력은 국민을 착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경제에 내린 진짜 사형 선고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분노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선고 결과를 보며 과연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맞나 싶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드레피스라는 군인이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과 대다수의 국민은 그가 죽어 마땅한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었죠. 판결은 억지스러웠고 증거도 모두 조작됐지만 광기에 휩싸인 사회는 그걸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지금처럼요. 그때 에밀 졸라라는 지식인이 나타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글을 써서 세상의 편견과 사법부의 오판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승리했고 드레피스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역사는 당시 그를 유죄라고 몰아붙였던 판사들과 정치인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겁한 권력의 하수인이자 정의의 파괴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밀 졸라는 진실의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판사의 망치질 한 번 따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필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판결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사법부가 얼마나 저열하게 정치적이었는지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판결의 모순을 주변에 알리고 논리와 팩트로 무장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겁니다. 감정적인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진실은 그 어떤 권력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싸움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25의 참화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그 위대한 저력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이재명 강점기라는 거대한 시련 또한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사법이 정치를 하고 정치가 법치를 도축하는 이 기괴한 시대. 하지만 깨어있는 여러분이 있고 진실을 향한 뜨거운 의지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상식의 궤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오싹한 진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무너져가는 법치를 세우는 작은 초석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